설명 방식을 살짝 바꿔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대사증후군, 크라우딩 아웃이란 게 있거든요. 돈을 풀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그 돈을 회수를 해버리는 바람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걸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비슷하게 반짝 돈 푼 효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내수가 더더욱 더 불황이 되고 있죠. 애초에 돈 풀었으니까. 그래서 공짜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눈 뜨고 당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대부분 고통을 먼저 지불하는 게 제일 싸게 먹혀요. 나중에 지불하려고 하면 망가지는 것도 있는데 이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근력운동이라는 고통을 하고 난 다음 이제 에너지를 빠르게 전환시킬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이런 것들 먹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 근력운동 이후에는 바나나가 염증까지 포함해서 제일 적절하다고 하거든요. 평소에는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혈당을 한 번에 치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IT인들 번아웃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 치솟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교감신경을 되게 안 좋게 만들거든요. 교감신경을 되게 과민하게 만들어서 번아웃이 쉽게 오거든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저혈당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의 항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먹지만은 일상에서는 오히려 혈당이 치솟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은 건강한 탄수화물과 채소, 뭐 기름 이런 먹는 순서에 의해서도 혈당도 달라지지만은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 한 끼는 안 먹고 어차피 남은 한 끼 정도는 점심 정도 같은 가벼운 간식 정도 가볍게 먹는 거니까 뭐 계란 한 두세 개 정도 까먹고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사실 혈당 관리에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 성장이든 기업 성장이든 개인 성장이든 똑같아요. 평소에 영양, 자원을 꾸준히 흡수하고 먼저 고통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지불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혈당치를 치솟도록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고혈당 이후 저혈당으로 이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혈당 문제에서 제일 시작점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되면요. 미토콘드리아가 변이를 일으키고 쓰레기 미토콘드리아가 혈액 사이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은 이 혈당 스파이크의 상처 투성이 상태가 되고 기초 체력은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감정 조절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인슐린 민감성이 고장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병이에요. 보통 당뇨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이렇게 할 때 저혈당성 문제들이 인슐린 쇼크 문제들이 이런 공복감, 식은땀, 현기증, 흥분,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뭐 떨림, 두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저혈당을 기운 없음을 버티려고 다시 또 당분을 섭취합니다. 그럼 당뇨병을 시작으로 각종 합병증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인슐린 기능 자체가 고장난 상태가 되면 고혈당 쇼크가 되는 거고요. 상당히 재밌는 건 이런 좌파식 배급 사회를 추구하는 자들의 예민함과 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반발성 저혈당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이에요. 외부 의존성 신경계적인 반응, 당분 과다와 노력 회피, 그리고 스케일 불변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프랙탈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분 과다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에너지 대사가 파괴가 되고 노력 회피하고 외부 자극에 의존하고 정서적 육체적 붕괴가 일어나고 포퓰리즘의 과잉 통화로 시장의 자생력이 상실하고 거기에 좀비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좀비인들이 많이 생기고 좀비 배급인들도 많이 생겨서 사회적 갈등 및 신경증적 대립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케일 불변성 프랙탈적으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건 적정해야 돼요. 당분 과다는. 자, 아래와 같이 치 하나 한번 해봅시다. 칼로리 화폐고요. 영양분 자원이고요. 근육 생산성이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좀비 기업이 증식된 이제 대사증후군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칼로리, 당분이 정부가 뿌리는 돈입니다. 고혈당 상태 또는 혈당 스파이크 상태가 인플레이션이고 장기간 지속되면 대사증후군 상태가 되는 거죠. 저혈당 상태, 디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 상태고 과잉 공급이 된 현재 중국 상태죠. 그리고 운동 후 적정 혈당 상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고 공급을 늘린 다음에 유휴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돈을 뿌린다면 이게 경제 성장으로 확대되는데 미국이 딱 유휴 자원 최대한 확보 요 상태까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칼로리. 근육 성장은 생산성이랑 우리의 일이고 생산품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원, 정보, 인적, 물적은 영양분이고요. 그러니까 유휴 자원이 충분할 때 돈을 뿌려야 합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자원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원이라 하는 거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생산품이라 하는 건 소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탄수화물이 들어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정부가 과잉되게 화폐를 공급하면 크라우딩 아웃이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몸이 건강하고 충분히 운동이 끝났을 때 적절한 칼로리는 성장의 시작점이 되는데 과잉되게 칼로리를 섭취하면 결국엔 대사 질환 상태가 되는 거죠. 과잉되면 몸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뭘까? 좀비 기업이 늘어나면 이지머니가 너무 늘어나서 좀비 기업이 늘어난 만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생각 없이 자리만 차지하면서 칼로리만 소모하는 대사질환 상태 혹은 폰지 사기 같은 기업, 폰지 사기 같은 좌파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죠. 좀비 기업이 늘어났다는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공복 척기. 이게 무슨 뜻이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상태. 공복 척기입니다. 미국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금방 인플레이션 다시 튀어오르거든요. 적절하게 뿌려야 돼요. 아침 공복과 함께 운동 후 저혈당 상태에서는 흡수율이 2배입니다. 그리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아침에는 가볍게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삶은 계란 2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탄수화물 없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편에서 채권금리의 상승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채권금리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 지금 이게 한국 이자율인데 한국 이자율이 이거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그거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떨어지다가 금리가 안 올랐는데 중앙은행 금리가 안 올랐는데 혼자 튀어올랐죠. 돈을 뿌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은 현상 때가 언제 있었냐? 2021년에 있었어요. 2021년에 금리가 안 올랐는데 10년물 채권금리가 먼저 튀어올라요. 금리가 안 올랐는데 10년물 채권금리가 먼저 튀어올라요. 이게 뭐다?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렇다. 요때는 문재인, 요때는 이재명, 리짜이밍. 그래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수록 금리는 더욱 높이 쳐줘야 합니다. 채권금리 상승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다? 혈압이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자본 비용이 폭등했다는 건 세포 영향이 결핍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포는 기업 또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와 채용이 포기되었다는 건 대사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비 기업은 투자도 채용도 하지 않고 존재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건 그냥 존재 자체가 폰지 사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각종 채권 자금이 기업 자금에 빨려 들어갑니다. 기업들의 할인율은 커지고 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돼요. 뭐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비용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나 미국 금리를 상승시킬 때 기업은 이 높은 비용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투자를 줄이고 채용도 줄이고 이게 크라우딩 아웃입니다. 전편을 잘 이해한 사람이거나 채권에 대해서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케인즈주의자들의 정책은 돈을 뿌리자는 정책이라서 매번 이 크라우딩 아웃에 대해서 부정하거든요. 지금 이창용도 케인즈주의자 계열인데 경제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은 통화학파 말에 이게 매번 반박하지만
이게 맞다는 걸 매번 증명이 됩니다. 그냥 통계적인 현상이다. 케인즈주의자가 하는 게 뭐다? 인슐린 주사를 처방하는 거예요. 뭐 결과를 완화하는 겁니다. 통합학파는 뭘 바란다? 혹독한 식단과 운동으로 체질 개선을 해라를 바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나서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하는 사업을 정부랑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보통 그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기회를 찾습니다. 인위적으로 당분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을 풀어요. 근데 해당 분야는 타 기업이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 투자는 축소됩니다. 정부랑 굳이 경쟁해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인플레이션 플러스 세금 증대가 되고요. 금리 상승 시 비용이 더욱 증대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인프라 비용, 세금, 인건비 이런 것들 증가에 대비해서 비용 절감을 하기 시작해요. 현재 지금 전기세 비용 절감을 하고 있죠. 정부는 또 민간이 침체라고 신흥 분야를 보면서 다시 또 돈을 풀어요. 이게 다시 또 시작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계나 과학계에서 정부 돈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맨날 바라는 게 어떻게 정부 돈을 타먹을까 이 생각하면서 이거 잘하면 이제 강국이 될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부가 들어가서 그걸 하는 순간부터 그 시장은 축소가 됩니다. 자본 비용의 상승 때문에 정부의 규제 영향까지 있게 되면 해당 기업은 굳이 정부의 마찰을 겪기보다는 회피하고 다른 사업 기회를 찾게 됩니다. 정부가 들어가는 데마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때 통하냐면은 외부에 국채를 발행하기 되게 어려운 시기, 국채가 안 팔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지으면 무조건 잘 되는 시기, 그런 시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외부의 자금이 애초에 들어오기 되게 힘든 국가, 그런 국가에서 정부가 힘있게 집중 투자를 하면은 그게 갑자기 퀄리티가 확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엉망이라도. 그런 것처럼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처럼 시작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때 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선진국 단계 정도 되어가지고 여기에 적극 투자하는 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업은 세포는 생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진대사는 최소화하고요. 해당 시장에서는 현금 보유라는 에너지 저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과잉 투자를 했다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상승시키면 매우 위험한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태양광 같은 건데 정책 버블은요 되게 빨리 꺼집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지 아니면 민간의 규제를 열어두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주도해가지고 운용을 하는가, 이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임을 해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거는 규제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관세를 때리고 이거 말고는 없고, 그것도 좀 안보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고, 한국이나 중국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 투자해가지고 뿌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게 보통 버블이 나는데 정책 버블의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게 금과 은이 언젠가는 폭락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정책 버블화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을 때 인위적인 당분 주입을 하면 민간 세포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 증가를 하면 세금 및 금리 인상이 되고요. 기업의 대사 비용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생존 모드가 되겠죠. 이제 기업들 세포는 그럼 투자 채용이 동결이 될 테고 민간 경제는 근감소증 자립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반복. 정부가 침체라 판단하고 다시 또 당분을 주입해요. 만성 대사 질환이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2022년 시기에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 위험을 대비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게 세포가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기업이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괜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중앙은행이 금리 올렸을 때는 이거 투자했다간 기업 자체가 고꾸라집니다. 신사업이란 건 원RM 갱신을 위한 루틴 변화를 시작을 하는 건데, 구조조정이란 건 시즌을 대비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구조조정이 끝났고 한국은 아직 구조조정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뭐 제대로 크게 망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조조정의 흔적도 안 남았어요. 아직까지 부동산 PF 문제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시즌에 대비해서 체급보다 생산성을 먼저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양을 흡수하고 칼로리 흡수해서 체급을 높일 생각이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 보면은 지금 M0거든요. M0 요때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근데 GDP 그로스 레이트 보면은 이게 튀어 올랐습니다. 2024년 대비 M0를 이렇게 줄였는데 GDP 그로스 레이트 보면은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진짜 인플레이션 하나는 엄청 잘 잡았어요. 이거 바이든이 트럼프 연맥이려고 최대한 단기에 돈 풀어가지고 부채 던진 건데, 이거 참고로 문재인이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MV는 PY라는 통화량 이제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문제는 측정을 100% 잘하기 되게 어려워가지고 적당히 보는데, 통화량은 칼로리로 대체해보고 통화 유동 속도는 대사 유동 속도, 우리 몸 상태로 볼 수 있고, 가격은 체지방 염증, 그리고 이익은 근육량으로 보며, 통화량은 감소시켰는데 식사를 통제했어요. 통화 유통 속도는 높여서 계속 운동을 했는데 가격을 낮추고 염증과 물가를 잡았습니다. 이익을 늘린 상황, 몸집은 줄었는데 근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골디락스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딱 적절하게 돈만 풀면은 팍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산 투자가 되겠죠. 자, 과거에는 8의 돈을 풀어서 10의 성장을 했다면요, 이제 5의 돈을 풀어서 10의 성장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그래서 기초대사량, 즉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돈 풀어서 잠재 성장을 끌어올린다는 뻘소리를 하고 있죠. 유휴 자원이 있어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구축 효과, 크라우딩 이펙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크라우딩 아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이 방향, 문재인 때 쌍둥이 적자 3고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들도 알고 하는 짓이니까. 자, 통화량, 그리고 유동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뭐 운동 안 해요. 그리고 체지방이 증가하고 Y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칼로리는 마구 섭취하지만 대사는 점점 약해지고 체지방은 늘며 근력은 점점점 약해지는 상태. 인슐린 쇼크가 만성화된 상태. 인슐린 민감성이 만성화된 상태. 그래서 당뇨가 되어가는 상태. 몸으로 치면 마른 비만입니다. 간헐적 폭식하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데, 뭐 문재인 때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이재명 때 한번 경험해보면 알겠죠. 어차피 지들도 알고 하는 짓입니다. 보면은 민주당 연구위원이나 이런 거 보면 분석 잘 해놨어요. 지들도 다 알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들이 이익되니까. 여러분들 뭐 정부가 지금 쿠팡 때리고 있는데, 쿠팡이 뭐 개인정보 보호 저거 유출되니 안 되니 이런 거 하는데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드는 건 경제 실험이고, 사람 제일 많이 죽게 하는 것도 경제 실험이고, 삶을 제일 파괴하는 것도 경제 실험이거든요. 특히 정부가 저렇게 돈 풀어가지고. 근데 한 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대다수 사람들? 경제 실험에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발 안 합니다. 그게 삶을 가장 크게 파괴시키고, 특히 정부가 저렇게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고 제약을 주는 게 가장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주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평등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네들이 이런 불평등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평등을 희망한다고 떠듭니다.
정작 자기네들 하는 거 하나하나가 불평등이잖아요. 자, 그래서 AI 산업도 지금 이익 사이클 본격 진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거 이익 사이클 들어가려면은 에너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데이터 센터는 버지니아 하나에 한 72%가 몰렸거든요. 문제는 전기가 없어요. 저 전기를, 정확히는 저 에너지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이익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근성장을 하든 역량성장을 하든 그게 확 바뀌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2년, 3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조금씩 티가 나지. 공장이든 데이터 센터든 2, 3년이 걸립니다. 채권 시장은 심장 활동, 혈압 같은 거고요. 유동성의 근원입니다.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크니까 그거보다 작은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이 조금만 들어가도, 채권 시장에 있던 자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주식 시장이 크는 거예요. 똑같아요. 스몰캡 같은 기업들 크는 것도, 주가 올라가는 것도 주식 시장에 있던 자금이 더 작으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확 가격이 튀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거 처음에 튈 때도 다른 쪽에 있던 유동성 자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확 튀는 겁니다. 이게 작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원리예요.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유동성이 조금만 집중되어도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켄밀러는 어차피 시장은 유동성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이,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의 심장 활동, 혈압,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유동성의 근원이다. 생산적 기업, 요게 세포 중에 최고봉인 심장. 그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심장인 것처럼, 여기 미국에는 저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심장인 것처럼 그런 생산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뼈를 포함해서 세포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 이게 모세혈관이고요. 보통 경제 성장의 미래는 기업 투자의 설비 투자 지수로 파악하게 됩니다. 요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경기 선행 지수에 적용되고, 저 한 2010년 정도에 금융 배울 때는 주가 올라가는 거 미리 보고 싶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아 가지고 세미나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주가 올라가는 건 미리 보고 싶으면 경기 선행 지수 먼저 보고 파악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다 공개가 돼 있죠. 그래서 기업은 금리가 쌀 때 자본 비용을 최대한 빌린 다음에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즉, 채권 시장에서 빌려가지고 기업은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 설비 투자로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 돈들이 또 이제 그 지급이 되었잖아요. 월급으로. 그것들이 또 소비가 일어나면서 지역 경제 살아나듯이 소비 문화가 일어나고, 계속 정부는 또 추가로 돈을 풀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건설 현장 한바집처럼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는 게 이런 원리예요. 즉, 자영업은 일시적으로 모세혈관 같은 거지, B2C 소비는 일상적이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증가한 모세혈관 같은 거고, 그간의 이지머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저임금으로 물자를 수입해 올 순 있었어도 부동산을 계속 추가로 공급할 순 없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거 보면은 좌파 정권의 태세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물려주고, 문재인이 그렇게 했고요. 그걸 디스인플레이션하고 설비 투자를 늘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윤석열 된 거고, 탄핵 후 자기네들이 한 것, 자기네들이 이 디스인플레이션과 투자를 늘린 것처럼 당당합니다. 무책임하게 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문재인이 늘려놓고 폭식을 했죠. 그 체질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윤석열을 탄핵하거나 실각시킨 뒤 식단 관리랑 운동을 한 건 이쪽인데, 체질 개선된 몸의 환경에서 다시 폭식을 시작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하던 게 반도체, 조선업, 방산, 이거 장기간 방해였었거든요. 반도체 지금도 방해해요. 반도체 빼면 1% 줄었다는데, 이거 자기네들이 수출 이렇게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계약은 보통 2년 전에 되고, 우리는 반도체나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최소 1년입니다. 최소 1년 전. 그리고 보통 2년 전에 하죠. 폴란드 방산도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근데 내년 예산 4.1조에 삭감해도 반도체 AI 투자는 차질 없어. 소비 쿠폰 때렸거든요. 2024년 1월 18일에 김동연이 뭐라고 했냐면 원전 필요 없고 신재생 에너지만 된다고 했는데 원전 없으니까 안 되거든요. 반도체 첨단 산업 지금 현재 뭐 전기요금 때문에 해결이 안 나요.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 이것까지 전라도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는 거 용인 반도체 전라도 이전해라 뭐 이런 하면서 기후부가 말장난 말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이거 아니다 그냥 그 잘못된 취지가 전달된 겁니다. 말 실수한 건데 지네들끼리 그냥 전라도 어떻게든 몰아주려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참. 그래서 방산 수출도 지금도 폐지하라고 하고 있고 예전에도 계속 폐지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2025년이에요. 방산 수출 참여연대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라고 적혀있냐면 군비 축소입니다. 2024년 K방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2021년에도 이랬어요. 무기 수출 방산진흥도 중단해라. 지독하게 계속 방해만 해온 족속들이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2025년 1월 2026년 1월 폴란드 필리핀에 이딴 수출 성과다. 이거 윤석열 때 한 거잖아요. 윤석열 때. 게다가 필리핀이나 폴란드는 이쪽에 미국이랑 지금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 계약한 거야 넘기는 거잖아요.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방산을 방해해온 족속들이고 이게 지네들 세력이잖아요. 가장 그간에 윤석열 시기에 반대하던 게 뭐냐? K방산 계약이고 금융 지원하는 거. 이거 왜 우리 돈 빌려줘? 이러면서. 저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역겹고 사악한 존재들이고 좌파 손절은 생존 지능순인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설비 투자 지수는요.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되고 여러분들의 일자리 경제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그 앞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채권이 설비 투자 일자리 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채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동성의 시작점이 채권 시장이에요. 그리고 요거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GDP처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밸류에이션이 결정되는 겁니다. 일자리와 주가는 채권과 설비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즉 채권과 설비 투자의 결과로서 일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을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설비 투자, 정확히는 산업이 어떤 쪽으로 돈이 몰리냐 이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기술을 바꾸고 나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 지금 하던 거 계속 같은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는 데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투자금이니까. 물이 얼마나 위에서 강하게 쏟아지느냐. 금리 결정되는 게 채권 쪽이고요. 유동성이 시장이고 설비 투자는 에너지 변환. 이제 뼈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뼈와 세포를 만드는 거죠. 물을 받아서 물레방아 공장을 돌리는 거. 그리고 일자리. 자, 에너지 결과입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뭘 생산하는가. 채권 시장이 훨씬 크고요. 주식 시장이 이제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여기로 넘어가도 여기가 엄청나게 호경계가 되는 거죠. 자, 설비 투자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저금리 시절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2021년에 이제 일자리를 엄청 없애놔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팍 튀어오르면서 설비 투자가 줄었어요. 미국 금리까지 튀면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때 다시 또 열심히 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디스인플레이션하고 금리 낮추면서 개고생을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지네들이 다 처먹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계 전체적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것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건데 내년 반도체 설비 투자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잖아요. 아, 설비 투자가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실제로 2023년에 반도체가 되게 힘들었었죠. 참고로 요즘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지수 이거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한국 기준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미국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 기업들과 이제 주가가 어떤 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잘 파악해 보면서 실적 찾기 전에 이제 트래킹하는 용도로 쓸만합니다. 이게 정치적 현실과 체감의 차이입니다. 설비 투자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체감한 데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있어야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채용이 늘어나고 그걸 월급까지 받아야 체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체감되는 건 아닌데 당장 이익이 나온 건 아닌데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내년에 경기 선행지수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증가 중이거든요. 자, 이전에 경기 선행지수 여기 2021년 6월 정도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쭉 나락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중국은 뭐 그냥 계속 나락하고 있죠. 중국은 뭐 더 나락가야죠. 자, 그래서 한 내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를 잘 팔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AI 버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D램 가격이 무한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D램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2024년부터 설비 투자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정확히는 2023년에서 디스인플레이션 하면서 겨우겨우 복구를 해왔지만은 D램 가격이 이때는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적자 내면서 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한 1년? 이게 구축 효과가 언제쯤 올지 모르는데 이게 좋아진다는 거는 수출이 여전히 된다는 거지 내수가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GDP는 올라가니까 중국은 더 안 좋아질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GDP 대비 GDP 설비 투자 금액 딱 해가지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구축 효과가 언제 오고 그때쯤 손해를 떠넘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건데 지금 현재 서학개미한테 떠넘기려고 하다가 못 떠넘기니까 뭘 떠넘겨요? 국민연금에 떠넘기고 있죠. 일시적으로. 저 국민연금이 먼저 파괴되는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걸 떠넘김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탓을 해가지고 떠넘기고 저렇게 떠넘겨야 통치자 입장에서 편하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근데 자기가 희생하기 싫어. 그래서 설비 투자가 올랐는데 저금리 때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고 다시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면서 하락세에 있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요때 저금리 시절에 열심히 투자를 한 건데 국채금리가 튀어올랐어요.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튀어올랐다는 건 바꿔 말하면 돈 끌어들이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본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거 10년치 쭉 보면은 이거 GDP 대비 설비 투자고 채권 국내 금융시장 채권시장 10년치 국채금리를 보면 사실 이때 2020년 2021년 투자할 때 비교하면은 이게 떨어져도 2.3% 2.4%거든요. 그러니까 싼 자본 비용이 이지머니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젠 기본적으로 하드머니입니다. 미국은 지금 여기서 4%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지머니가 없어졌고 심지어 미국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서 달러를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튀어 오른 게 이때 2020년대 튀어 오른 게 지금 현재 떨어진 것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자본 비용이 세금도 증대하고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싼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미래에 뭐 특별하게 새로운 생산품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전처럼 달러가 1200원 혹은 1300원이라도 되길 바라는 건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뉴노멀은 기본적으로 1400원 이상이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원화를 모두 탈출한 건 달러가 강해진다고 해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도망친 거 아닙니까? 즉 원화 탈출이지 달러 투자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2026년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면요. 전체의 13.3%가 확대 중이고 나머지는 미정이거나 계획 없거나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재학생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미정 59.1%. 그러면 확대하겠다 확정하는 곳은 13.3%, 축소하는 곳은 33.3%, 나머지는 계획 수립 전이다. 아직 모르겠다. 일단 지켜만 보자.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리스크인데? 공급망 불황이 있고요. 미중 경기 둔화가 있고 고환율이 있는데 중국은 아마 더 둔화가 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돈 풀기 직전이고 그리고 중간 선거도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 뭐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거 까딱하면은 기업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자본 비용을 절대 외액을 어기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저걸 뭐 비보수적으로 하는 순간부터 난리 나는 겁니다. 자, 크라우딩 아웃, 투자 축소와 비용 효율화,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사실 보면은 비용 절감형 AI에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생존투쟁이에요. 뭐 13.3% 정도만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뜻은 새로운 투자 영역에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던 회사에 들어가든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생존투쟁의 영역이다. 자본 비용이 높고 세금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이 경우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인건비, 운영비라도 지금 현재 줄이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내수가 확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자본 비용이 올라가면 채권 비용도 올라가고 설비 투자 비용도 올라가고 그럼 축소해서 돈을 최대한 보호하고 생존 투쟁 모드, 세포의 대사 중단 모드가 되는 겁니다. 돈 뿌리고 채권금리 치솟고 원화 가치 하락하는 거 하나로 전체적인 투자 기준점이 모두 바뀐다. 고환율의 위험이 있으니까. 라는 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편부터 계속하는 거죠. 기업들은 지금 사실상 회사 팔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항암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칼로리를 섭취할 때가 아니라 염증을 줄여야 할 때다. 즉 중앙은행의 힘을 쓰는 형태도 동일합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길 바랍니다. 정부의 채권 발행은 국채금리 인상 같은 현상을 만들고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정부로 흡수되고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은 올라가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자, 인플레이션은 순전히 딱 두 가지 영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돈을 뿌리는데 우리나라는 이 돈 뿌리는 게 정확히 따지면 외국의 물자 상황과는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의 물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어차피 원래 가격에는 의미가 없어요. 일자리도 없을 테고 대다수 소득이 질 테니까. 저게 CPI가 안 올라가도 돈 뿌리면요. 자국 내에 있는 부동산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는 올라갑니다. 일자리 어차피 소득이 주는 건 똑같아요. 잉여 현금 흐름 때문에 저 CPI를 관리하는 건데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다시 또 표시되지 않는 물가일 뿐 여전히 그냥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유동성은 줄어들고 통화 승수는 줄어들고 왜? 저축을 해가지고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통화 승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드니까 완벽한 대사 질환, 크라우딩 아웃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뭘 어쩌든 간에 결국에는 크라우딩 아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조금 달라질 뿐 결국엔 잉여 현금 흐름 줄어들고 그 밑에 외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액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할인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남는 돈이 없고 일을 하면서 점점점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할인율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 정부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더욱 비참한 건 한국 주식처럼 지금 한국 주식 90% 올랐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냥 사업하는 것보다 사업을 왜 해요? 한국 주식 투자하면 90% 먹는데 그 저축은행도 지금 현재 대출하는 것보다 그냥 주식 투자하잖아요. 여기 저축은행이 투자자문사인지 아니면은
이게 저축은행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열심히 투자에 힘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업하는 것보다는 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 부동산,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이익인 상태예요. 참고로 지금 이제 저축은행 PF 문제 그거 주식으로 해결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증권사나 주식의 주류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성 지표가 허상입니다. 자산이 확대되는데 그래 이거 비율 대비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고 치자. 근데 주가가 한번 빡 폭락을 했을 때 급격하게 축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걸로 금융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최근에 경고를 했던데 증권사의 저 안정성이라는 거는 허상이다. 즉 자산 폭등인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파트 가격, 월세 가격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왜 사업합니까? 이거 투자해야지. 돈 투자하지 마. 돈 투자해야지. 왜 사업을 해요? 일하는 자를 망하게 만들면 투자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쓰지 않고 내수 자영업이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자본을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갈 테니까. 답은 정해놨어요. 27년까지 돈을 풀겠대요. 그러면은 환율이 치솟겠죠. 그러면은 달러에 우선 걸고 남은 돈은 한국에 원화가지고 금을 사서 양도소득세가 없는 걸로 계속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환율로 시장 압박하니까 야 기업의 수출로 번 달러 풀어라. 풀겠습니까? 죽을 건데 달러 내놓고 자금난 몰리면 또 이제 계열사 매각 오너 사재 이렇게 뭐 어쩌고 해서 또 비틀겠죠. 저거 여수 NCC 저쪽은 전라도 쪽이니까 중국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거 하나랑 손 비틀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기업 추가 투자해라 하면서 강제적으로 비틀었거든요. 여기 물가 안정돼 있는데 서학 개미 탓하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미국 투자해서 그렇다. 기업이 이제 뭐 이거 안 해서 된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어쩌고 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다? 바닥 보인 겁니다. 케인즈주의자들 바닥. 항상 다 똑같아요. 이 새끼들은 경제 실험해놓고 실패하면은 그냥 아무 책임 안 져요. 솔직히 삶을 가장 파괴하는 건 이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을 보호하는 족속들이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왜 그럽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죽겠다는데 저기 죽겠다는 건 훨씬 더 좋은 거지. 이거 루팅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루팅하다가 방어가 너무 탄탄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거를 왜 불쌍하고 관용적으로 보고 앉아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보수 코퍼러티즘이 그래요. 왜냐면 다시 다 한통 속이거든요. 이 좌파들이랑. 자, 정부 실패를 어떻게든 정부 실패로 덮어보려는 꼴이 한시험입니다.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는 하락하고요. 자국 휘발유 가격은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국제유가는 하락 중인 거 보이십니까? 근데 자국 휘발유 가격, 자, 7월 달에 1,700원인데 지금 뭐 1,800원까지 올랐다가 1월 1일 1,787원 39원에서 87원까지 올랐네요. 이게 뭐 국제유가는 하락한데 원달러 환율 때문에 우리 휘발유 가격, 한국 내 휘발유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무게는 줄었는데 체감 무게가 증가했다. 이거 뭐 경제 체질이 금감소증으로 이전보다 무게가 줄었는데 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환율이라는 개념도 없는 이 밥버릇 바나나는 왜 오르냐 필리핀이라고 하니 환율 때문입니다 이러고 왔는데 이것도 요미 댓글 보면은 예 맞아요 독과점 때문이에요 하면서 유통망 죽이려고 하는데 뭐 지네들이 죽지 우리가 좋냐? 자 그래서 여기 또 뭐 한국은행 총재 뭐 지금 이타 저타 리터당 기름값이 1,800원 넘어선 것을 기름값 확인할 수 관련된 있습니다. 거거든요. 공짜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손실을 떠안아야 되고 상황은 벌어졌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왜 보냐면 눈 뜨고 안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면 알수록 대비를 할 수 있고 왜 지금 현재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적게 쓰고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준비가 안 된 자가 당하는 할인율 기준 그 전체 이벤트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다고요. 단지 날짜가 명확하지 않을 뿐 크라우딩 아웃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뻔하죠. 원화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할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할인을 해주고 있고 저게 내년 초쯤까지는 어떻게 또 이제 몇 번 더 떨어질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40원 선, 이 한국은행선이 딱 나왔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계속 달러를 사줘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원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머니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전처럼 이지머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뭐예요? 지금 이지머니를 추구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보시면은 오바마 때조차도 달러 인덱스가 70까지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 때도 엔화 가치가 저렇게 떨어졌는데 과연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 앞에 원화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게 명확합니다.